감사합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주제고 실제로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실제로 논문을 써서 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간단하게 왜 연구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연구 주제를 어떻게 하면 잘 떠올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실제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자료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논문 실제로 쓰는 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출판할 때도 요령이 있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연구를 하는지. 아마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저랑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각자 자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 거창한 이유는 없죠.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재밌어서 한다는 게 제일 맞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실제로 써먹기도 좋죠. 그래서 학회 발표하기도 좋고, 예전 같으면 자기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도 결국 잘 올라갔었는데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 각자 자기 아이템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하면은 연구하는 사람, 그런 아이템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자기 연구 분야가 있으면 좋을 거고, 홍보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병원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뻔한 얘기 해놓고 뭐라고 무슨 안과 누가 말했다 이런 건 이제 안 먹히니까요. 자기만의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어야 홍보하기에도 좋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했더니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수영, 그 다음에 피겨스케이트의 대가들도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한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죠? 아내도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가 재미가 만약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왜 재미가 없을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냥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가 어렵긴 하지만 왠지 연구, 논문 이러면 실제보다 훨씬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나는 그 주제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교수님은 되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차마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겠다고 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수님이 계속 갈구죠. 교수님 만날 때마다 왠지 죄지은 것 같고 피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적성에 안 맞아서 재미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교수 할 것도 아닌데 했을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만약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재미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첫째는 어렵게 생각해서 더 재미없는 게 있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면을 공부를 미리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실 논문에 대해서 논문 쓰기 책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실제 보면은 별로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전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한 번쯤은 공부를 해두면은 연구를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전공의 선생님들 논문 주제 생각해보라고 하면은 저는 전공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궁금한 주제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할 게 많습니다. 간단한 걸로 서브 컨정티벌 헤모리지라든지 다래끼 같은 것도 충분히 훌륭한 논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본인이 궁금한 주제를 찾아보려고 노력은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삽질하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너무 거창한 거 정할 필요 없고, 대상수도 많이 할 필요 없고요. 변수도 꼭 필요한 것 만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욕심 안 내는 거죠.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논문 자체를 뭔가 세상을 바꾸는 논문을 쓰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작은 케이스부터 시작하시면은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인데, 이게 진짜 아카이브스 오브 옵탈몰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3개짜리 논문인데요. 2시간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으시고요. 꼭 오리지널 스타디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케이스를 쓰셔도 되고 레터를 쓰셔도 되고 본인이 재밌으면 되는 거니까요. 또 한 가지가 뭐뭐로 논문 쓰면 어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와 있어요. 비슷한 거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논문 못 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틈새를 찾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공략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치료나 약을 찾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사용 중인 검사용 치료를 더 잘 쓰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잘 검사에 활용할 수 있고 잘 써먹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게 아바스틴이죠. 이건 새로운 약도 아니고 그냥 원래 나와있던 약인데 그냥 눈에 주사해봤더니 엄청 히트를 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대단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와있는 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 학술지 임팩트 팩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옵탈몰로지 논문 내려고 계속 쓰면요 평생 아무것도 못 쓰고 그냥 낮은 저널이라도 꾸준히 쓰다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평소에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재미있게 하려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떠올리면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제를 어떻게 하면 떠올리는가? 사실 농해상 컨퍼런스 때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그게 세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료 중에 본인이 떠오르는 느낌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 논문을 보다가 떠오르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대가들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진료 중에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사실 외래 보다 보면 정신없이 그냥 넘어가기도 쉬운데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죠. 포맷이 간단해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누구한테는 좋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가? 예를 들어 똑같이 수술했는데 누구는 결과가 좋고 누구는 나쁘다면은 왜 다를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계속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뭔가 주제가 그럴듯한 게 떠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뭐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나름대로 계속 상상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료 중엔 이런 거 못하니까 저는 여기 아주 마음에 드는데 저는 사실 노란별 모으는 재미로 환자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 노란별 아이템을 자기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고도근시, 해모리지 있는 경우, 진행 빠른 경우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거기에 맞게 노란별 평소에 많이 모아두면 좋고요. 하다 보면은 재미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시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작은 작은 케이스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김재민 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톨킨이라고 그 반지의 제왕은 다 아시죠? 그래서 만들게 된 계기가 보니까 그냥 뭐 어느 날 양탄자 구멍을 보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중간 사격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작이 거창한 건 아니고요. 조그마한 소재에서도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멋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김근혜 쌤 요거 뭐죠? 크로스섹션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거죠. 디스크 핏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냥 핏이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냥 비어있을까? 비트러스가 들어있을까? 어디까지 구멍이 연결되어 있을까? 사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비트렉토미하고 실리콘 오일을 집어넣는다 여기로 들어갈까요? 그것도 사실 궁금한 내용이죠. 만약 들어간다면은 CSF로 연결될 수 있을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 하나 놓고 혼자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는 거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주로 OCT로 논문을 쓰는데 검사랑 관련된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OCT를 찍어본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반드시 본인이 검사를 해보고 받아보고 그다음 제조사에서 나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능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쯤은 자세히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도병원에 있을 때 군병원이죠. 여기는 간호사가 없어가지고 저랑 응급병 몇 명 데리고 진료를 봤었는데 어느 날 얘네들이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다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의뢰를 저 혼자 이제 환자 불러가지고 시력 재고 검사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OCT 직접 찍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기능이 뭔가 궁금해져가지고 클릭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면이 확대돼서 나오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논문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또 하나 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논문을 쓸 때는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일단 다른 사람 논문을 보다가도 생각이 계속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보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죠. 논문에도 유행이 있어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유행에서 벗어나면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즘에 어떤 연구가 어떤 트렌드로 이루어지는지 따라가는 게 중요해서 그걸 계속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논문보다 대상이랑 방법 조금 바꿔서 하는 방법도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뭐 대상을 좀 바꿔가지고 in Korean 해서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방법을 뭐 OCT를 HRT로 바꿔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른 분들이 쓴 논문 중에서 리미테이션 보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 대개는 진짜 할 수 없는 연구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스승님께서 펠로우 때 해주신 말씀인데요, 진짜 대가는 안과 말고 다른 저널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녹내장 수술 후에 파이브로시스를 막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다. 안과 의사가 쓴 논문은 뻔하죠. 맨날 MMC, 5F 얘기만 나오니까 다른 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연구하는지, 예를 들어 뭐 폐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심장의 섬유화를 막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제 쪽에도 연구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가들은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저희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따라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펌메드에 나오는 기능인데, 보면은 여기 MyNCBI라고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셀프 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라코마라고 등록을 해놨는데, 이거 해놓으면은 글라코마랑 관련된 주제가 들어있는 논문이 새로 나올 때마다 계속 이메일이 옵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목은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논문을 쓰고 있다 하는 걸 계속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가 아보 초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 굳이 아보 안 가도 집에서 PDF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초록만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초록을 보고 어떤 분야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와발 초록으로 나왔던 게 몇 달 뒤에 이제 메이저 저널들에 나오기 때문에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리서치 게이트라고 해서 페이스북 비슷한 건데요. 이 친구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쓴 논문이 새로 나올 때마다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녹내장 분야는 세계적인 대가들이 그래도 많이 등록이 돼 있어서요. 그분들이 어떤 연구하는지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논문 읽을 때도 사실 방법이 있는데, 그냥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 저기 저널 컨퍼런스 하듯이 발표하는 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정말 본인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읽으면은 하나를 봐도 얻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펠로우 때 선생님께서 대가가 되는 방법 쉽다, 그냥 하루에 하나씩 논문 꾸준히 보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째인가요? 뭐 거의 그래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생각을 깊이 하면서 보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부터 보고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보고, 초록도 읽어보고,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나라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다 보고 나서는 처음부터 줄거리 한번 떠올려보고, 그리고 이 논문을 보고 내가 써먹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전 정리를 잘하는 편인데, 그 보면은 이게 있죠. 논문 하나 보고 나면은 쭉 정리를 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중요한 내용 그림도 넣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리미테이션도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일단 보다 보면은 영어 표현이 왠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정리해서 마음에 드는 단어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해놓고, 통계도 사실 책 보고 공부하면 너무 지겨워서 못하고 그때그때 관심 있는 논문 보다가 괜찮은 것 같은 방법이 있으면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소스는 이제 대가들의 이야기죠. 사실 우리 병원은 유리하죠. 안병호 선생님 얘기하시는 것만 잘 들어도 좋은 연구 주제가 많이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들으면은 멍하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목표를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뭔가 실제로 논문으로 써먹을 만한 이야기가 없는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토퍼 롱이라고 홍콩에 있는 분인데 OCT 논문 제일 많이 쓰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마침 한국에 재작년인가요? 2012년인가? 오셨다고 해서 롱회장 저기 회식 있는 날인데 회식 째고 혼자 갔습니다. 가가지고 강의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이제 메모해놨다가 논문으로 나온 케이스죠. 그래서 항상 기회라는 게 평소 준비되어 있던 사람한테는 우연히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항상 이런 게 기회가 있을 때 잘 잡으셔가지고 잘 써먹으시면 될 것 같고, 연구라는 게 집중력이 되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엄청난 이제 머리를 쓰는 작업인데,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 좋습니다. 이건 뭐 꼭 연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꾸준한 시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또 항상 종이 이면지에다 파란 볼펜으로 써야 잘 돼서 항상 종이에다 볼펜 들고 다니면서 출퇴근할 때 하고 있는데, 이런 자기만의 집중되는 컨디션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가지고 잘 활용하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주제가 떠오르면은 빨리 연구를 하고 싶죠. 근데 이제 급한 마음 좀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목적은 뭐로 할지, 방법은 어떻게 할지,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고 나중에 논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제를 정하고 나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왠지 엄청 좋은 주제일 것 같은데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주제의 조건, 뭐 책에도 여러 가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재밌어야죠. 내가 재밌어야 되고, 갖다 명료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참신한 면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쓰는 논문은 임상 논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디어가 기발해도 실제 써먹을 수 없으면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 주제를 잘 떠올리고 실제 연구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연구를 할 것인가, 단면 연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롱시튜디널을 하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단계에서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연구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다음에 핵심 변수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인클루전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바뀌어버리면 스터디를 새로 해야 될 수 있죠. 괜히 이제 리뷰한테 꼬투리 잡히면요,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연구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쓰기는 하는데 너무 자신 쓰면 나중에 꼬투리 잡히니까 적당히 쓰는 게 요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목표가 우리 대학이 작년에 취업률 1등이었다는 거 홍보하겠다면은 그냥은 1등이 안 된다. 그러면 인클루전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규모에서는 1등이다. 쓸데없는 내용 쓸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수시랑 관련된 걸 만약 쓴다면은 성공, 실패, 재발 이런 걸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관련 요인들도 처음에 변수 제대로 안 정해놓으면 나중에 새로 다 찾아야 되니까요. 이 단계에서 충분히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재산이 많으면 더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한다면은 간단한 아이디어죠. 대상을 누구까지 할지, 핵심 변수는 요거랑 요거잖아요. 요거랑 재산이랑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관련 요인은 뭘 잡을 것인지, 이 단계에서 생각을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파일럿 스타디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한 10명 정도는 미리 해보는 게 좋은데, 생각보다 엑셀 파일 직접 만들어서 차트 리뷰해보면 시간 많이 걸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책임 연구자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예 저건 뭐 한 사람당 5분이면 되겠지 해도 실제로 전공에 해보면은 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본인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정말 할 만한 연구인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나면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급한 마음에 빨리 통계 돌리고 싶죠. 근데 통계 돌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스캐터 플롯을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료가 정말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큰 그림을 보고 전반적으로 자료가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통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캐터 플롯을 먼저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 통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되게 뭐 복잡한 통계 쓴 거 보면은 왠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단한 방법을 하면 좋고, 통계에 대해서 혹시나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저기 예전에 우리 병원 와서 강의하셨던 카드 피부과 배정민 선생님 책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사들이 재산이 많으면 행복한가? 스캐터 플롯을 돌려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하죠. 제일 가난한 게 제일 행복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뭐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좀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로 데이터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다른 사람은 1.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11로 나왔죠. 그래서 다시 뒤져보니까 원래 1.1인데 잘못 입력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나이가 50인데 500으로 넣는다든지 소수점 자리가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어떤 통계를 쓸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략 모양으로 봐서는 그냥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는 그냥 생각했던 대로 재산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재미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죠? 예상 밖의 결과를 보이는 대상.
스터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안압이 낮은데도 진행을 한다든지 실제로 이런 경우 있죠. 제 주변에도 계시는데 엄청 골초인데도 백세인데 엄청 건강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예에서는 세상은 별로 없는데 행복한 사람, 세상은 많은데 덜 행복한 사람. 그러고 다시 데이터를 보니까요. 패턴이 그냥 리니어하게 이렇게 가는 패턴 같지가 않죠. 뭔가 약간 인버티드 U 모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통계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써먹기 좋은 게 이제 그 3분위수, 톨샤이 밸류를 이용해서 세 그룹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너무 부자인 사람은 행복감이 좀 떨어지더라. 예상치 못한 결과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찾아내는 게 능력입니다.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뻔한 결과 말고 새로운 결과를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논문을 쓰는 건데 세 가지죠. 첫째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두 번째는 다른 연구들이랑 같은지 다른지,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So what이죠. 항상 리뷰어들이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 네 스터디가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진단이랑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오버하지는 말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어조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항상 실렉션 바이어스도 고려해야 되죠. 여기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본 데이터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이렇게 엄청 부자인 사람들이 덜 행복할까 보면은 이분들은 항상 주위에 뭐 연봉이 몇십억인 더 어마무시한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쪼려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김근혜 쌤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주세요. There is nothing noble in being superior to your fellow man. True nobility is being superior to your fellow self. 네, 좋은 말이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고요. X축을 그냥 논문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옵탈몰로지 썼는데 어쩐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또 다른 예인데 보면은 이 책에서 인용한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우리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 직원들이 방문을 하죠. 그러면은 자회사 직원들이 왠지 많이 방문하면은 영업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왔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방문 횟수가 적을수록 실적이 높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제약회사 직원들이 방문을 작게 했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상관관계가 나왔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커션 쓸 때 항상 이렇게 쓰면요 리뷰어들이 지적을 해요. 사실 맞는 얘기고 해서 너무 오버하지는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정말 나왔다면은 왜 그렇게 나왔을까? 아까 제가 세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과 해석에서는 첫 번째 왜 이렇게 나왔는지, 두 번째는 다른 결과들이랑 비슷한지 다른지, 세 번째는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지. 여러 가지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훈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왜 방문 횟수가 작을수록 실적이 더 높게 나왔을까요? 알바나 방문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 짧고 굵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뭐 어차피 실적 잘 나가는 데는 안 찾아가도 되니까 안 가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제 왜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충분히 깊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를 다 생각해보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꾸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예전의 결과랑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써먹었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제로 논문을 쓰게 됩니다. 논문이라는 게 사실 형식이 있는 글이라서
처음에 이제 그 스타일에 적응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글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식을 지켜주는 게 좋고, 되게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가 내고자 하는 학술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투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뭔가 내 주장을 하기는 하되 너무 오버하면은 또 이제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꼭 필요한 내용만 쓰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냥 생각난 대로 쭉 썼다가 나중에는 꼭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서 지워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이 잘 연결되게 하려면 중간에 연결되는 말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in contrast, similarly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항상 잘 염두에 두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게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라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타이틀 페이지 제목이랑 저자 소속 나오는 거고, 이제 이해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corresponding author는 누구입니다. 쓰는 거고요. abstract도 보통 단어 수 당연히 지킬 것 같지만 안 지키는 경우 꽤 많습니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되게 초록부터 시작해서 뭐 introduction, method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서론이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순서대로 쓸 필요 없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대개는 이제 방법이랑 결과가 제일 쓰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은 길게 쓸 필요는 없고요. 보통 한두 단락이면 충분한데 핵심 내용은 이거죠.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목적이 뭔지. 그래서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대개는 보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요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적다. 아니면은 내가 해봤더니 그거는 좀 알려진 거랑 다르더라. 그래서 해봤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 같으면 구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inclusion, exclusion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핵심 변수를 정의를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하면은 좀 이제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비슷한 논문 보고 찾아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꼬투리 잡힐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은 좀 자세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결과는 일일이 숫자 막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표나 그림을 잘 활용하는 게 좋고, 이게 좀 시스테믹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뒷표작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단락에 딱 한 내용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이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도 이제 정규 분포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min하고 칼로에서 SD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SD를 쓰는 게 좋고, 비정규 분포라면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미디안 값이랑 인터쿼타일 밸류라고 해서 25%이랑 75%의 값을 뭐 콤마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한글 띄어쓰기도 사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런 사소한 게 그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심사해보면은 이런 거 틀리면은 되게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의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게 맞고 한글은 붙여 쓰는 게 맞고요. 그래서 갈로도 영어는 띄어 쓰고 한글은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예외는 이제 퍼센트랑 도시 같은 거 중에서 퍼센트는 띄우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디스커션이 제일 핵심이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두 번째는 예전 연구랑 차이점이 뭔지, 세 번째는 실제로 어떻게 써먹은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쓰면 되는 거죠. 대개는 첫 번째 단락부터 바로 이제 나오면은 좀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간단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런 말을 쓰죠. 뭐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어쩌고 해서 최초의 연구이다.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써주면은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좀 더 뭔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아서 어떻게든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의사들의 재산이랑 행복이랑 관계를 본다면은 만약 옛날에 비슷한 연구가 있었다면 뭘 붙여서라도 안과의사를 대상으로 했다든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전공의까지 포함했다든지 어떻게든 내 연구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찾아가지고 강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하나씩 아까 얘기했던 그 결과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단락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예전 연구랑 비슷한지 다른지, 다르다면은 왜 다른지, 그래서 실제로 진로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이제 한 단락에 하나씩 쓰면 보통은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단락까지는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리미테이션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쓰긴 쓰는데 굳이 리미테이션은 말은 안 쓰고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했던 거는 어떤 대상과 장비에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연구가 더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디스커션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고 아까 단락에서 문장을 어떻게 쓰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본인이 쓰다 보면은 요령이 생길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를 생각보다 이제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논문 형식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규정을 통일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또 저널마다 자기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자 수, 전체 저자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몇 명 이상이면 처음 몇 명만 쓴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투구 규정을 보고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별거 아닌데 마지막 마침표 찍고 안 찍고도 또 저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지키시는 게 좋고 이게 또 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브리티시 저널 오브 옵탈몰로지 에디터인데 논문을 투고했는데 BJO는 하나도 인용이 안 돼 있다. 그럼 좋은 인상 안 주겠죠. 왜냐하면 에디터 입장에서는 자기 저널에 인용 지수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에디터한테 점수를 따려면은 인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저도 심사 항상 하게 되면은 저자를 검색을 해봅니다. 펀메드에 검색해보고 이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인지 보고요. 뭐 대가야 워낙에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안 찾아볼 텐데 듣보잡이면은 이 사람을 논문을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저자 입장에서는요, 본인 연구를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OCT로 논문을 쓰니까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냥 OCT was 어떻게 performed as described previously 해서 제 옛날에 썼던 논문을 인용하는 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 논문도 인용된 거 보면은 거의 다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자기 논문을 계속 인용해가지고 신뢰도도 높이고 점수도 따고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펀메드 긁으면 이제 뒤에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긁어서 쓸 경우에는 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 관리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몇 번 덮어 써가지고 날리거나 USB 날려본 사람들은 왜 중요한지 알죠. 그래서 이게 그냥 삭제를 복구하는 것보다 덮어 씌우는 게 더 복구가 힘들대요. 그래서 내용이 바뀌면 이렇게 날짜를 바꿔가지고 옛날 거는 살리는 게 좋고, 저는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바로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논문을 쓰고 나면 왠지 빨리 내고 싶죠. 왠지 옵탈몰로지 될 것 같고 빨리 내고 싶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잠깐 좀 진정을 하고 한 1, 2주 정도는 그 논문을 잊어버리고 다른 논문을 하든지 아예 뭐 논문을 생각을 안 하든지 하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면요. 생각보다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내용도 많죠. 저만 그런가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출력해서 보는 게 훨씬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한번 쓰고 나서 다음에 볼 때는 출력을 해가지고 직접 손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체크해가면서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제일 봤던 책 중에서 도움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사실 뭐 논문에 관한 책들은 많이 읽어봤는데요. 뭐 그냥 바이블이죠. 민양기 선생님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신데 의학 논문 작성 매뉴얼 이거는 하나쯤은 있으면 계속 옆에 두고 찾아볼 수 있는 책이고, 이것도 좋은 책이긴 한데 되게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트로덕션을 쓰고자 하는데 그 문단의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 영어에 대해서도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그래서 김정인 쌤 읽어주세요.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남는 것이다. 누군지 알죠? 필리천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인데요. 이런 대가가 남긴 참 멋진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글을 쓰건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명료하게, 그림같이. 이건 알겠는데 이건 좀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그림같이 써라는 게 우리 의학 논문에서는 이제 뭔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대표하는 케이스, 좋은 케이스 사진을 한두 개 정도 넣어가지고 디스커션 쓸 때 as presented in figure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그림처럼 쓰면 되죠. 자, 힘들게 논문을 썼는데 이제 출판을 시켜야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도 좋긴 한데 나만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되게 서브미션 하고 나면은 처음에 에디터가 보고 에디터 단계에서 되게는 좀 거르죠. 그래서 리뷰로 넘어갈지 그냥 바로 리젝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되게 보면 높은 저널일수록 에디터 단계에서 리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만 살아남아도 1차 단계는 통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해서 이제 리비전으로 올지 리젝트 갈지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리뷰해서 다시 복사되면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리젝트 되면은 다시 손봐서 다른 데 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커버 레터를 이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안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자세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커버 레터를 자세하게 쓰고 열심히 쓴다고 어셉트도 잘 시켜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포맷을 쓰는데 이런 자기 포맷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냥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갖다 붙이면 되고요. 매뉴스크립트도 보면은 되게 이제 투구 규정 보면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얼마, 폰트는 얼마 나와 있는데 되게 잘 안 따르죠. 이왕이면 좀 따르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논문 접수할 때는 심사위원을 저보고 넣으라길래 이게 뭐지 좀 민망하고 그랬는데 지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되게 저 같은 경우는 한 3명, 4명 정도 입력을 하는데 실제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원하는 사람 해주는 것 같아요. 학회 가면은 야, 너 논문 내가 심사했다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뷰어가 보통 2명이니까요. 2명 중에 1명만 나한테 호의적이라도 전세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관련 분야 연구를 하면서 나한테 호의적일 것 같은 리뷰어 이게 중요하죠. 잘못 집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리뷰어 프리폴드 리뷰어 명단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학술지에 낼 것인가? 아까 분야 학술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SCI 것만 이 정도고요. 58번까지 있긴 한데 실제로 자마는 그냥 아카이자 이름만 바뀐 거라서요. 실제로는 57번까지 있다고 보셔야 되고 원래는 58개가 맞았었는데 이란 전으로 못한 문제가 탈락을 했죠. 실제로 지금 57개로 보시면 될 텐데 어디다 내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저는 그냥 재미로 제가 된 걸 하나씩 형광펜으로 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 팩터가 높다고 꼭 좋은 저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저널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아까 보셨던 SCI 그런 학술지도 있지만 요새 사실 학술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스팸 메일이 매일마다 2-3개씩 날라오는데요. 자기네 학술지에 논문 좀 내라고 오죠. 그런 학술지는 보면은 공통점이 돈을 몇백 달러를 내면은 몇 주 내로 출판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내지 않도록 잘 골라서 내야 될 거고요. 학술지 성향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를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 실험 연구를 더 선호하는지. IOVS 같은 경우는 보면요, 되게 보면은 뭔가 복잡한 공식 들어가고 뭐 그래픽 처리, 매트랩 같은 걸 써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도 중요하고 에디터가 누군지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디터의 성향이 되게 이제 그 분야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쓴 논문을 좋게 생각해 줄 만한 에디터를 골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논문 내용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군병원에 있을 때 쓴 건데요. 헤모리직 피버 백신을 맞고 눈에 이상이 와가지고 앰니오틱 멤브레인 트랜스플란트까지 했던 케이스인데 처음에 모 대학 선생님이 에디터로 있는데 냈더니 이미디어트 리젝을 왔어요. 그래서 역시 케이스는 안 되나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모리직 피버 백신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는 연세 메디컬 전화를 했더니 이미디어트 억셉트가 됐죠. 그래서 꼭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런 에디터의 성향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면은 좋은데 이건 사실 어디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뒷담화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 저널에 너무 많이 쓰는 선생님들한테 요즘 추세가 어떻고 에디터가 어떤지 좀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뷰하고 나면 이제 리비전 어떻게 하세요 하고 오는데 되게 보면은 신기하게 항상 2명 중에 항상 1명은 까칠하죠. 까칠한 사람이 쓴 게 이제 내가 봐서 리비전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정말 이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당당하게 그냥 decline to revise 하셔도 됩니다 하고 다른 데 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어가 가끔 보면은 이거 내 논문 읽은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죠. 정말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또 왜 안 썼냐 그런 경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까칠하게 굴지 마시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뷰어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심지어 리뷰어가 쓴 단어랑 문장도 가급적이면 그대로 다 해가지고요.
제가 선생님을 정말 존중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상을 팍팍 주셔야 됩니다. 대개는 이런 식으로 리뷰터 레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런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터 어떤 분한테 레터니까요.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여기서까지? Thank you very much for the constructive and insightful review of our paper. 잘 안 The 보이나 봐요. manuscript has been revised according to the reviewer's recommendations. All revised words are underlined in the manuscript. We really appreciate your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좀 실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비굴할 정도로 해서라도요. 목적은 억셉트를 시키는 거니까요. 그 리비전 단계에서 절대 자존심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 끝나고 나면 되게 이런 창이 뜨죠. 그때 되면은 제일 이제 흥미진진하죠. 디시전이 어떻게 나올지 흥미진진한데 레터가 날라오는데 보면요. 되게 짧으면 좋죠. 이렇게 딱 이걸로 끝나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하고 딴 데 내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리젝을 당했을 때 사실 제가 처음 리젝 당했을 때는 저도 막 되게 디프레시브하고 그랬었는데 가만 세보니까 제가 리젝 당한 게 100번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젝 자꾸 당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뷰가 지적한 게 정말 그럴 만한 내용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계기로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그냥 궁합 안 맞는 거면 그냥 쿨하게 딴 데 내면 됩니다. 학술지 많죠. 아까 보셨잖아요. 57개나 있는데 뭐 될 때까지 내면 되는 거고요. 해리포터도 12번 리젝 당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퀄리티보다도 궁합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너무 막 디프레시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논문 내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까먹죠. 자꾸 제가 옛날에 무슨 논문을 쓰려고 했었는데 그냥 계획서만 써놓고 안 쓴 경우도 있고요. 까먹는 게 뭐가 있어서 좀 자기 페이스도 보고 1년에 몇 개 정도는 쓰겠다 이런 것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디 냈었는지도 사실 까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옛날에 이렇게 많이 리젝 당했었구나 이런 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횟수가 많진 않은데 그게 낮춰내서 그래요. 그냥 아예 안 될 만한 거는 높이 안 내니까. 그 다음에 전 좀 유치하지만 논문 일기도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논문 쓸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다 뭐 다 쓰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만 쓰고 구글 보면요 이게 서지 검색이 있어요. 자기 로그인하면은 자기 논문 알아서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내 논문이 몇 개인지 그다음에 여기 인용 보면 클릭하면 누가 인용했는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들어가면 대부분 저죠. 그래서 제가 논문 쓰면 하나씩 올라옵니다. 누가 인용했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보고요. 재밌죠. 그 MD, PhD 팀 블로그라는 게 이제 의사 중에서 주로 이제 기초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블로그인데요. 보면은 논문 쓰게 돼서 좋은 글이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에 대해서도 요약해서 이 내용이 잘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카이스트 문학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쓴 글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고요. 이건 참 뭔가 숙연해지게 만드는 글이죠. 이 이대 교육학과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요. 학문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 학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시죠. 항상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학자의 자격이 있는가? 읽고 쓰는 일보다 더 재미난 게 있으면 학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안 믿겠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세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대박 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조그만 데서 만족을 얻고 욕심 없이 계속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통장 얼마 있는지도 잘 모르죠. 돈 같은 건 잘 모르는데 논문을 보고 있어도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했더니 또 아니더라고요. 이성규 교수님 간이식 세계 제일 대가시죠. 본인 수술 기록지. 참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분은 앤디 앤더슨 홍학인 교수님인데 온콜로지 하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세계에서 거의 제일 대가 당하시는데 EBS에서 이 프로그램 일부러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이 말 나올 때 정말 공감 100배 했습니다. 연구는 나의 취미입니다. 나는 그냥 취미가 연구입니다. 옆에서 또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데 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취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연구란 이런 게 되는 거죠. 하고 나면 뿌듯한 추억도 되고 재미도 있고 취미인데 마치 직업이고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건데 고맙게도 인센티브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좋아서 그다음에 전공이 쪼는 것보다 내가 그냥 직접 너무 오래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옛날에 뭐 학창시절에 들었던 노래 들으면 그 시절 생각나는 것처럼 전 논문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시절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아내랑 연애할 때 같이 생각해서 썼던 논문이고 놀러 갔을 때 새벽에 혼자 썼던 거고 기막과 처음 와가지고 그때 너무 신나가지고요. 막 기막과 왔는데 팍스 뒤져보니까 OCT가 하루에 몇십 개씩 뜨더라고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아침 일찍 출근해서 썼던 건데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뭐 별건 아닌데 그냥 집에서 논문 쓰다가 노을이 너무 이뻤는데 이거 보면 노을이 생각나죠. 그래서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논문을 너무 막 어렵고 강제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재미있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고 결국 요약하면 이런 한 장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 정도는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별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담배를 피면은 용해장이 안 좋을까요? 잘 몰라요. 담배 피면 안압 올라갈까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전 담배를 안 피워서 못하는데 본인이 해봐도 되고요. 그때 뭐 밑에 선생님한테 시켜가지고 아예 케어로 찍어봐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뭐 얼마든지 쉽고 유용한 주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정도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냥 맨땅에 헤딩해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오늘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 내용이라도 한두 번 더 읽어보시고 논문 어떻게 쓰는 건지 기본기를 좀 확실히 다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SCI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전공의 때 제가 논문을 딱 10개를 썼는데 SCI 하나도 못 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왜 안 되지 그랬었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SCI 되면 뭐 누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간 없고 막 피곤한데 너무 막 삽질하지 마시고 제발 좀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파일럿 스터디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담당 교수님한테 얘기해서요. 계속 수정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연구 설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연구 대상이랑 핵심 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연구를 시작하시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예전 연구랑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충분히 해야 돼요. 충분히 해서 생각만 충분히 되면은 쓰는 건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퓰리처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 명령에 그림 그리듯이 써가지고 나랑 궁합이 잘 맞는데 골라가지고 내면 출판하면 되는 거죠. 이 한 번이라도 이런 과정을 해본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뿌듯하고 재밌습니다. 아닌가요? 어쨌든 이런 게 되게 소중한 나의 논문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취감이라는 게 사실 되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논문 쓸 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내 논문이라는 생각으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